그래서 여러분들 체포 당하실 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그죠? 돈이 놓지 말라고 하잖아요. 미란다 원칙 고지하는지 안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확인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한테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나번 가면 경찰에 가면 집회에서 연행되면 경찰서 여러분 어느 경찰서에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날 달라요. 아무데나 보내요 막. 그래서 여러분 집과 관계없이 보내면 집 가까운 데에 경찰서 보내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경찰 마음대로 보내요. 보내면 어디로 가느냐? 경찰서 진흥팀에 보내요. 진흥팀. 이게 집회를 진흥범죄를 보는 거죠. 진흥팀으로 가면 진흥팀 형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조사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예요. 현행범 체포 확인서라는 걸 작성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서예요. 제일 먼저 작성하는 문서인데 보니까 확인서가 누가 확인하는 거예요? 연행된 사람이 확인하는 거예요. 자, 내용이 뭐냐면 나는 체포되면서 뭐뭐뭐를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확인합니다. 뭐예요? 미란다 원칙 고지받았다는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스스로 사인하면 뭡니까? 미란다 원칙 고지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죠. 나중에 딴소리 하면 판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웃기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인정했으면서. 근데 연행되신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서류가 있다는 걸 몰라요. 경찰이 대충 확인서 주고 여기 사인해요 이래요. 그러면 그냥 사인해요. 그죠? 그래놓고 나중에는 이제 딴소리 하면 이게 웃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미란다 원칙 고지 못 받았으면 절대 여기에 사인하지 마세요. 또 여기다 쓰세요. 나 고지 못 받았다 쓰시라고요. 작별을 쓰세요. 또는 내가 두드려 맞았다 경찰한테 여기다 쓰세요. 사인하지 마세요. 낙인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거나 경찰을 고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확인서 작성하실 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확인서 작성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피의자 신문하죠. 피의자 신문해요. 피의자 신문하기 전에 경찰 여러분들 연행하신 경찰을 먼저 조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을 합니다. 피의자 신문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피의자 신문에서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소위 뭡니까? 그 유명한 묵비권,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그냥 피의자 신문했다. 싹 날아가요. 무죄입니다. 무죄입니다.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모든 자백들은 증거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형사소송법 이건 써놨어요. 검사는 피의자 신문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여기 나와 있는 1, 2, 3, 4 네 가지를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되게 복잡해요. 자세히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가보면 피의자 신문 조사할 때 이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번 일체의 진술하지 않냐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고지받았나요? 그러면 여러분 자필로 네 쓰게 돼 있어요.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서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술 고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거 항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나중에 법원에 가서 주장하시면 그 증거가 다 날아가는 거니까 여튼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네 가지를 꼼꼼히 다 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를 빠뜨리면 그것도 위법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로 사기도 쉽지는 않은 거예요. 자, 두 번째,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시법으로 내가 잡혀오긴 왔는데 나한테 무슨 혐의를 적용할지는 얘기를 들어봐야 알아요. 집시법 단락 하나만 할지 아까 말씀드린 뭐 해산명령, 일반교통 방해 온갖 것들한테 들이미는 건지 알아야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 되게 중요하다는 거. 경찰한테 물어보세요. 날 왜 잡아왔는지. 그리고 경찰이 얘기를 안 해주면 언제 확인하시면 되냐면 경찰이 피의자 신문할 때 막 물어보잖아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나한테 물어보는 걸 들어보세요. 나한테 뭘 물어보는지. 그게 그 얘기예요. 나한테 어떤 혐의를 씌우고자 하는지를 경찰의 얘기를 들으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호인 접견권. 잘 아시죠? 그래서 혹시 집회에서 연행되셨을 경우에 많이 지금도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속해 있는 민변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정치적 우리 이제 의사표현으로 집회를 하시는 과정에 연행되신 분들에 대해서 연락을 받으면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접견을 합니다. 그날 밤이나 다음날 안 늦어도 아침에 접견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민변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진술 안 하겠다. 나중에 막아두고 그때까지는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술할 것이냐,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냐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이긴 한데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묵비권 행사하는 건 헌법상 권리예요.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누가 물어봤을 때 내가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있잖아요. 뭔가 내가 찝찝해서 숨기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묵비권은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고 변호사의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보단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대부분. 예전에 그 누구죠?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살짝 묵비권 행사했거든요. 법원에서 막 주장했어요. 제가 봤을 때 경찰 앞에서 얘기 많이 하는 거 백일무익합니다. 백일무익.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경찰 앞에서는 제가 보기엔 다 당합니다. 수신문을 하죠. 그래서 한 번 얘기 시작하면요 계속 나오게 됩니다. 사람 심리가 한 번 얘기해놓고 그 다음 얘기 중에 얘기 못 끊어요. 그래서 여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신문 받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거 절대 얘기 많이 하지 말아라.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소위 이제 지식인증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경찰에 가면 검찰에 가면 훨씬 더 많이 망가져요. 자기의 그런 지식과 이런 걸 믿고 얘기를 막 하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었죠? 자, 10쪽에 보시면 그래서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할게요.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집회로 연행되신 분들이 많이 묵비를 하십니다. 묵비를 하시는데 묵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적사항도 묵비를 하고 경찰이 묻는 내용에 대해서 묵비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편의상 전부 묵비라고 볼게요. 전부 묵비. 그 다음에 일부 묵비가 있어요. 인적사항만 얘기하고 그 후에 경찰이 묻는 거 얘기 안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 제가 보면 이제 집회에서 연행되신 분들은 대부분 이게 정말 올곧은 분들이고 자기의 자부심이 대단히 강하신 분이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경찰이 협조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찰에게 내게 인적사항을 얘기해주는 것 자체가 수치인 거예요, 수치. 경찰 협조하는 거예요. 절대 안 하겠다 이러시는 건데 저는 이제 그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대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냐면 경찰은 경찰 나름으로 형사소송법에 사람이 연행되어 오면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어요, 걔네들도.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인적사항을 얘기 안 하면 얘네들이 밤 12시쯤에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법원에 영장을 신청해요. 압수수색 영장. 신청해서 이 사람의 지문을 강제로 날인을 합니다. 영장을 가지고 와서 십자 지문을 이렇게 날인을 해요. 강제로 딱 손을 잡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인을 하게 되면 현재 우리 주민등록에 다 그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인적사항을 묵비를 하게 되면 그 결과 다음날, 연행된 날 다음날 12시 정도가 되면 그런 일을 사실 당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사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인적사항을 숨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연행된 이상. 그래서 인적사항을 알고 싶지 않은 게 목적이시라고 하면 사실 별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냥 인적사항은 정말로 얘기하지 않아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냥 얘기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경찰이 알고 싶은 그 내용에 대해서 묵비권 행사하시는 건 제가 보기엔 전적으로 전 찬성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회에서 연행되시면 경찰이 물어보는 거 차분하게 얘기해 주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묵비권 행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인적사항은 이미 진술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아까 수모를 당하실 이유는 전혀 없게 됩니다. 혹시라도 진술하게 되실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원칙, 말을 최대한 적게 하시라. 가장 제일 원칙입니다. 묻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라. 두 번째, 쉽게 사실을 시인하지 말아라. 세 번째,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집회에 참여하시면 대부분 다 주최자보다는 아마 그냥 단순 참가자 자격으로 연행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 경찰이 알고 싶은 건 뭘까요? 큰 집회 사람들이 한 10명 연행됐다. 뭘 하고 싶을까요, 경찰은? 주도자를 하고 싶고, 주최자, 주도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따로 추려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 특별히 따로 기소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 석방하더라도. 뭔가 한 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건의 진위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은 오로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경찰은 주로 뭘 물어보냐면 당신은 이 집회를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누구에게 얘기를 듣고 집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누구에게 얘기를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경찰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 사람을 부르겠죠 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집회 현장에서 누가 사회를 봤습니까? 경찰은 사회자를 기본적으로 주체자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누가 사회를 봤습니까? 그럼 누가 사회를 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또 주체자로 봅니다. 또 누가 구호를 외쳤습니까? 이런 거 있죠. 누가 깃발을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연행된 당사자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그 사람이 추궁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집회의 주체자, 주동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죠? 이건 서로 진짜 못할 짓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묵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일일이 어느 건 답변하고 어느 건 답변 안 하고 이게 힘드니까 묵비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채팅 사진이 다음날 정도가 되면 나와요. 아까 경찰 채팅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다음날 좀 사진 딱 내놓습니다. 일단 잘 보세요. 내가 맞는지. 빼박도 못할 정도로 내가 맞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계속 묵비권을 하시고. 근데 사진 중에서는 내가 아닌 사진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애매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아닌 주체자로 보이는 사람의 사진을 드리면서 이 사람 누군지 얘기하라고 하는 경우 있죠. 그죠? 그런 건 절대 이해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 또 집회에 자주 나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어제 집회 사진이 아니라 옛날 집회 사진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도 헷갈리니까. 자료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건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애매한 사진이면 그냥 가만히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진술이 다 끝났다. 형사소송법에서 뭐라고 하겠냐면 다 조소가 끝나면 딱 출력을 해요. 컴퓨터를 쓰잖아요. 출력을 해서 보여주게 돼 있어요. 다 당신이 진술한 대로 맞게 조소가 꾸며졌는지 보세요.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라도 틀리면 절대 거기다가 사인하지 마세요. 이 조서는 여러분한테 불리하게 사용될 조서이기 때문에 절대 쉽게 사인하지 마십시오.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고쳐주게 돼 있어요. 법에 이게 의무예요. 경찰 의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그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우리가 피의자 신문은요 영장 갖고 하는 강제 수사가 아니에요. 그냥 수사에 협조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조소에 사인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법적인 의무가 전혀 없어요. 마음에 안 드시면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면 날인 거부하시면 돼요. 날인이 없는 조서 나중에 증거로 못 써요. 그래서 오히려 경찰이 안 달붙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날인 받아보려고. 그러니까 쉽게 날인을 해줄까 말까 여러분들의 카드 권리를 쉽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진술 말미에 묵비를 하시더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연행 과정에서 다치시거나 폭행을 당하시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반드시 기재를 해주세요. 여기에 묵비권 행사하시더라도 마지막에다 이런 걸 자필로 써두시는 것은 권리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하십시오. 그리고 재밌는 건 여러분이 묵비권을 행사하시면 상식적으로 제가 경찰이면 묵비권 행사하겠다 그러면 조사 안 할 것 같아요. 묵비권 행사하면 끝내버릴 것 같거든요. 경찰은 그렇게 안 합니다. 미리 준비한 질문사항을 끝까지 물어봐요. 한 1시간 기치껏 물어봅니다. A라고 물어보는데 진술 안 하겠습니다. 그럼 또 두 번째 질문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래 하는데 약간 좀 괴롭히는 거죠. 약간 기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 중간에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회에 어떻게 참가하게 됐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습니다. 조서에다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이런 것들 나중에 다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묵비권 행사에도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묵비권 행사하는 후에도 조서를 꼼꼼히. 자, 다치셨으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한테 얘기하셨는데 경찰이 안 해준다. 그러면 경찰이 나중에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돈은 스스로 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현재. 압수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연행될 때 가지고 있던 깃발, 피켓, 이런 것들은 압수가 돼요. 영장 없이 압수가 돼요. 현행 체포할 때는 현장에서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경찰서에 갔는데 여러분 들고 있는 가방 속에 뭔가 그냥 경찰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책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가 USB나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경찰이 그거를 달라고 해요. 그런 게 꽤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근데 지금 현행범 체포할 때는 체포 현장에서는 압수가 영장 없이 됩니다만 나중에는 원칙적으로는 영장을 가지고만 압수할 수 있어요. 현행범 체포된 사람한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경찰이 이거 좀 먼저 나한테 보여줘요 이러면 영장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찰이 거기서 그런 걸 이제 회피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그 임의 제출이라고 부르는데 임의 제출. 스스로 제출한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제출해서 압수했다. 이미 제출한 건 영장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거죠. 이거 좀 보여주세요. 근데 이제 연된 사람이 아무 말 안 하면 이미 제출한 거예요, 이게. 그죠? 영장 없이 압수한 게 아니라 이미 제출한 걸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나중에 수사보고.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반드시 요구를 하시라. 이런 거고요. 체포통지 부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체포통지는 무조건 갑니다. 집으로 무조건 가요. 이건 막을 방법이 없어요. 특히 대학생분들은 이거 정말 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지문날인. 자, 그 다음에 연행 후 석방까지 부분에 대해서 여튼 현행법상 현행범 체포잖아요. 영장 없이 체포했잖아요. 근데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 법에 48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현행범 체포를 하면 수사를 끝내고 48시간 안에는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정해야 돼요. 검사가. 그리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무조건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8시간 안에 얘네들이 하는 일이 주동자와 단순 참가자를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동자는 구속영장을 상황에 따라서는 치고 큰 집회면 단순 참가자는 거의 99%는 사실 석방을 해요.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못하니까 48시간.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48시간을 대부분 꽉 채워요. 법에 48시간까지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해놓은 거를 악용하는 거죠. 원래는 사실 그게 마지노선을 정한 건데 얘네들은 그걸 자기네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상당히 문제이긴 한데 여튼 현행법이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행이 되시면 기본적으로 48시간이면 다음 날이에요. 이틀 동안 주무실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심야조사 금지됩니다. 심야조사는 밤 12시 이후의 조사예요. 밤 12시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체포된 시간 자체가 심야고 나는 그냥 빨리 얘기하고 빨리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 동의하실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본인 동의 없는 심야조사는 절대 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심야조사가 금지되기 때문에 12시가 넘으면 어디 갑니까? 경찰서 안에 유치장이라는 게 있어요. 유치장. 새 창살로 되어 있는 유치장이라는 거기로 들여보내서 재우거든요. 근데 유치장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영치물을 다 영치하는 거예요. 물건들. 근데 경찰이 어떤 물건들을 영치하게 돼 있냐면 이것도 지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규정이 다 있어요. 요걸 한번 여러분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피의자 유치 및 후송규칙 9조에 보면 1호입니다. 1호가 지금 그 근거인데 혁대. 그러니까 경찰이 당신 이거 풀어서 나한테 줘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혁대, 넥타이, 구두끈, 안경, 금속물, 그 밖에 자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이거를 영치를 합니다. 이거를 다 빼라는 거예요. 혁대 빼게 하고 안경 빼게 하고 구두끈 빼게 하고 남자 넥타이 빼게 하고 이겁니다. 이거를 따로 영치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갈 때 주는 건데 여기서 다만 구두끈 안경의 경우 자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지로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예전에는 안경도 사실 영치시켰어요. 웃기잖아요. 경찰은 지네들 여기 시장 안에서 자기들 TV 보면서 안경 쓴 사람한테 안경을 뺏어갔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사실 많이 완화가 됐는데 여러분들 기사를 보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되는 게 자해에 사용될 물건을 영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되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여성분들의 경우에 속옷을 단위로 시켜요. 경찰 유치장이니까. 예전에 몇 개 사안이 있었고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서 한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법행위다. 손해배상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치장에서 이런 사건이 생기면 이거는 언론에 제보를 해야 될 그런 정도 심각한 상황인 거니까